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자, FICC. 그래 이게 픽스드 인컴에다가 커머디티하고 또 C가 커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주식 빼고는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 자, 부장님 지금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날짜로 치면은 어젯밤이 아니고 그저께 밤에 네, 그렇죠. 미국채 시장이 좀 난리가 났었어요. 예, 난리 났습니다. 예. 단기 금리는 평소 말하는 급등이라고 하기도 뭐 한 폭등을 보였고, 네, 그렇죠. 단기가 예. 장기는 또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네. 아니 지금 미국채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어제는 물론 조금 뭐 안정되긴 했었죠.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11월 달 그 FOMC를 앞두고 네. 채권 시장의 이른바 포지셔너들이 격렬하게 가격에 대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추후에 이제 결국은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구체화시킬 것 같은데 네. 사실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안 하면 이상한 정도. 예, 그 정도 된 것 같고 네네. 뭐 총을 쏜다 아니면 개시한다라고 하면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긴 할 텐데 뭐 시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하나 끝나면 조용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테이퍼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할까? 어느 정도 할까?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의 목적과 성격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아마 단기 금리 동향하고 장기 금리 동향이 상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 인플레 잡자고? 인플레 잡자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정상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시장의 논거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놨고 네. 그걸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좀 빨리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들이 많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기준금리와 연동성이 큰 단기금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그렇게 금리를 올려놓으면 좋긴 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모든 채권이 동일하게 금리가 똑같이 뛰면 저 같은 채권을 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만기 구조, 이른바 단기하고 장기 금리의 반응이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만기형에 가까운 1년짜리나 2년짜리 금리는 급등을 하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하면 추후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는 점점 옅어지겠죠. 네. 그걸 장기 금리에서는 반영할 가능성도 높고요. 보통 이제 인플레에 기대하고 성장률에 대한 기대는 세트입니다. 그렇죠. 물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어느 정도 뜻은 성장하면 물가도 오르기 올라간다. 마련이죠. 이런 네. 스킴을 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고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물가가 진정된다는 뜻은 동시에 성장의 기대도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보다 보니까 단기 쪽 금리는 급등을 했고 통화정책 이슈들 때문에 네. 반대로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중앙은행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물가도 안정되는 거 아니야? 물가가 안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긴 합니다만 성장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장기 금리는 많이 좀 빠지고 어떻게 보면 11월 달 FOMC 하기 전에 채권 시장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프라이싱 할 테니 연준 잘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줬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그저께 그 금리 단기물 뭐 올라가는 그 금리 폭이 좀 역대급이었죠. 그렇습니다. 과했죠. 예. 장기물 빠지는 것도 그랬고. 그러면 커브는 많이 누웠겠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일드 커브 플래트닝, 스윙 옵션, 평탄화됐다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화하자면은 조금 이렇게 수익률 일드 커브가 그래 장기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스티프닝 기울기가 좀 빳빳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스티프닝이 가장 이상적인 타입이긴 이상적인데 하죠. 예. 플래트닝 하면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가 하는 거고 있다. 경기든 물가든 전망이 약간 흔들리고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또 이제 뭐 캐나다 중앙은행 얘들도 뱅크 오브 캐나다 하다 보니까 BOC 이렇게 약자를 쓰던데 지금 며칠 사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화제돼 있죠. 얘들이 또 뭐 갑자기 또 뭐 안면 몰수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이제 중앙은행이 안면 몰수하는 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뭐 놀랍지도 않긴 한데 그래도 또 미국 옆에 있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얼마 정도인데요? 지금 0.25입니다. 0.25. 0.25니까 사실상 뭐 여기도 제로 금리에 준하는 그렇죠. 수준인데 네. 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채권 매입 종료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갖다 중단한다. 예. 줄여보긴 왔었는데 테이퍼링을 해서 줄여보긴 줄여왔었는데 테이퍼링 하면서 줄여오다가 완전히 이제 끝낸 거죠. 채권 매입을 종료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BOC를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비록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채권 매입 종료했으면 그다음 뭐냐? 그게 그러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종료된 거예요? 시장 예상 시점보다는 매입 종료는 원래 일정대로 하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일정들을 약간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하면 약간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느낄 때는 엄청 크게 느끼실 수 있는. 원래는 2022년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게 화두였습니다. 예. 정리한 듯 내용이었는데요. 예. 조금은 어휘를 바꿔서 내년도 2분기 중반 무렵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면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하면 7월 달일 거고요. 지금 바뀐 스토리로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중반 무렵부터는 금리 올린다라고 하니까 2분기 중반 한 5월? 4월, 5월도 가능하다라는 4월, 거죠. 5월 한 2, 3개월 땡겨지네. 그렇죠. 네. 뭐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는데 그 과정이 뭐 몇 달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인 메시지는 상당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올린다라는 뜻은 많이 올린다는 뜻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들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빨리 올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예.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지고 많아질 수도 있고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 커질 수도 있고 그 단계도 좀 더 촘촘하게 금리를 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 친구들 연준을 비롯해서 전부 아주 뭐 돌림 노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면 예. 그 다음 받아서 예.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예. 이러다 괜찮아질 거야. 예. 벌써 파월하고 옐런 재무장관 말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은행들 지금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쌩까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가 문제를 바라보는 중앙은행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도 일종의 정책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많이 해야 되고 금리를 많이 낮췄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다들 이제 기억 속에서 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유가, 물가 상승률 거의 0%. 네. 이런 정도 상황에서 올해 물가가 뛴다라는 부분들을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작년에 잭슨홀 미팅으로 기획을 하는데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일정 정도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쉴드를 작년에 쳐놓은 거죠. 추후에 물가가 뛴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물가 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금리를 당장 안 올리겠다. 사실 평균 물가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앞선 기간 동안 물가가 낮게 나온다고 하면 퉁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인정을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행태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봉합을 한 거죠. 덮어놓은 거고 저는 그 어휘의 뜻은 올해 물가가 뛴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물가 문제와 관련된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작년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올해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본인들이 계산을 해볼 때도 올해 연말쯤 되면 물가가 좀 잡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여름부터 약간 상황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 바로 떠오릅니다만 네. 그 현상이라든지 생각보다 물가가 안 꺼지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스탠스 변화를 이뤘다는 거죠. 9월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뭐 옐렌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네. 파월 연준 의장도 거의 일성으로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지만 생각보다 물가는 안 꺼지는 것 같다라는 네. 표현들을 전환을 하면서 중앙은행 스탠스가 이전보다는 빨리 긴축적인 스타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 옐런 재무장관 어디 미국에 나와가지고 그 갑자기 지금 요새 미국 난리 난 거 있잖아요. Unrealized capital gain. 아직 미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집값이 오르든지 주가가 확 올라서 뭐 억만장자들
뭐 세금 때리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 참 학자의 양심은 남아 있는지 뭐 질문에 설명을 하면서 떠듬거리던데 좌우지간 미국 어쨌거나 희한하게 돌아가는데 아니 그리고 오늘 심지어 말이에요. 지수가 우리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호주 따라가냐 이 소리도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채팅방에. 예, 예. 근데 지금 호주 중앙은행도 최근에 많이 채권 관련한 시황에서 호주 중앙은행도 자주 언급돼요.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호주는 시장 참가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거의 우리랑 거래 시간이 똑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겹치다 보니까 호주 쪽에서 무수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화당국과 연결시키는 그런 아하. 스토리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호주 쪽 금리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리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주 쪽 금리 영향이라든지 호주 중앙은행 RBA라고 얘기하는 중앙은행의 스탠스라든지 입장 표명이 우리 중앙은행의 입장 변화 내지는 우리 채권 시장의 반응에도 꽤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외환 시장에서 딜러들이 FX 딜러들이 달러 뭐 유로 뭐 엔 위안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호달도 보거든요. 호주 달러도 보는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채권 시장에서 그럼 호주 금리도 살핀다고요? 예, 그렇죠. 실시간으로 금리 차트 오버랩을 시켜서 보는데 미 국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 호주 채권, 호주 많이 보고 채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주 중앙은행도 지금 뭐 요약하자면은 이 친구들도 지금 긴축 일정을 땡기겠다는 거예요? 땡기겠다는 겁니다. 아하. 원래는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조건이 안 될 것 같다. 중앙은행 평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3년에도 빠르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어휘가 변하고 있고요. 항상 또 시장은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시장에 빨리 프라이싱을 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년도에 호주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2년 당겨진 거죠. 아, 예.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반영돼서 예. 그 과정에서 단기 금리도 많이 좀 뛰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리랑 거의 뭐 실시간으로 서로 오버랩해서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주 금리에 많이 이제 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동안에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는 레파토리로 이렇게 뭐 뭉개 오다가 이제 갑자기 살살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네네. 이제 테이퍼링은 뭐 안 하면 이상하게 됐고 예. 테이퍼링을 갖다가 언제 종료하느냐도 점점 말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벌써 한번 시범을 보였고 네, 그렇죠. 갑자기 딱 정색해 버렸고 웃고 지내다가 갑자기 정색하면 사람 참 뻘쭘해지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주열 총재의 레토릭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그 이 총재의 발언은 그거 아니에요? 금리 한두 번 올리고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오버했나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멘트는 유효한 것 같고요. 예. 뭐 물가에 대한 인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약간의 수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굳이 한은이 나서서 직매입 얘기까지 했어야 되나요? 어제 상황이 어땠길래요? 채권 시장이.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주식 시장과는 좀 이제 플레이어들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인데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 일부 있고 국내 기관들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들이 비스무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하고 주식 시장에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뭐 순매수, 순매도를 합치면 퉁쳐지는 이런 컨셉들인데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과점 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옆집 포지션과 우리 집의 포지션이 아주 비스무리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빠질 때라든지 뛸 때 동일한 방향을 한번 형성을 해서 집단 본성이 많이 좀 발휘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8월달에 올렸는데 네. 그 이후의 레토릭도 꽤 강경하게 부동산도 잡고 가계부채를 견제하겠다. 거기다가 물가도 좀 이전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11월 금통위에서도 거의 올릴 것처럼 얘기하지 시장에서 않았어요? 거의 뭐 9할 이상 금리 인상 쪽으로 예상을 하고 9할 있는 이상.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이제 올리나 보다.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있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일종의 좀 맥을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좀 급등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항상 이제 손절이를 부르는 구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정상적인 가격 기능으로서 금리가 형성된다는 측면들보다는 던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중앙은행이 항상 그런 시점에서는 뭐 금리 올리는 건 올리는 거지만 시장의 건전한 가격 기능이 왜곡된다. 금리가 시장 금리로서의 의미보다는 뭔가는 투자 심리가 집단 본성에 의해서 왜곡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직매입에 나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직매입이란 게 뭐죠?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예,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은행 무식하게 사버리는 거예요? 채권을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보통 이제 지금은 대중화돼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채권 사주는 게 보편화됐죠. 네. 양적 완화가 예, 일종의 예. 그 채권을 사주는 행위고 대표적으로 사주는 게 국채이기 때문에 보편화되긴 했습니다만 보통 한국은행은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 그래서 금융시장에 변화가 생기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려고 하면 담보채권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채권을 뭐 국채를 몇 개를 확보해놓고 그 담보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금리를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그게 이런 역할을 RP죠. 하는데. 예. 그게 환매 조건이라고. 예. 그 언젠가는 다시 한은에서 다시 사든지 팔았으면은.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 돈은 네. 새로 찍히는 돈입니까? 아니죠. 직매입은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그 갖고 있는 계정에서 돈, 계정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매입을 한다는 형태가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성향도 있긴 합니다만 하긴 하는데. RP를 하기 위한 채권의 규모를 늘리는 경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채권의 사이즈도 담보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늘리거나 뭐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그런 과정들을 좀 이전보다 빨리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뭐 대충 그 정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단기간에 급히 올랐다. 채권 시장 피철철 예, 뭐 예. 이 정도는 알아요.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늘 드는 의문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평가손 아닙니까? 평가선이죠. 그러면 그냥 채권은 만기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피철철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들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채권을 팔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 평가를 하니까 항상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항상 이 시점에서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말았느냐는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인해서 뭐 떨어내야 되는 경우 생길 것이고요. 또 반대로 피철철 날 때 그걸 주워 담거나 잘 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가 평가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 시점에서 동일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참 보면은 지금 저는 이런 토론을 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이제 꼴랑 하는 금리 한 번 올렸나요? 두 번 올렸나요? 한 번 올렸습니다. 한 번 올렸어요. 예. 한 번 올리고 앞으로 뭐 올리면 한 두어 번, 서너 번 더 올리겠는데 한 번 올렸고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도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고 예. 금리는 더 멀리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시장 금리들은 길길이 뛰어서 벌써 올라가 버렸고 네네. 지금 이 정도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채권 시장이 작살이 났네, 피철철이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또 그러고 이러다가 금리 인상 몇 번 하다가 경기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옴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게 미국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면 내년도 뭐 연말쯤에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선반영되거나 프라이싱하는 과정들을 상당히 로드쇼를 오래 합니다. 네. 오래 하고 막상 금리를 올릴 쯤 되면 또 다른 내러티브라든지 펀더멘탈 이슈를 가지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올리는 행위는 내년 내후년의 일정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치고받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써 기준금리 인상 이벤트는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작됐다. 예. 아, 그러니 이 워낙에 이 저금리 그리고 저금리 이전에 하기야 뭐 볼크 때부터 차트 펼쳐보면
시장 금리가 됐건 기준 금리가 됐건 뭐 어쨌거나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해서 제로를 향해서 떨어지기만 해왔던 그 그렇죠. 오랜 세월 예, 예. 한 40년 이상 예,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슬 돌려고 하니 시장이 좀 겁을 내긴 내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아까 채팅방에 저도 얼핏 보고 말았습니다만 어느 분이 0.1% 하던 게 1%만 가도 이자 비용이 부담이 10배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네네. 부장님. 네. 0.75인데 뭐 통상 올리면 25bp씩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4번 올려서 금리 한 4번 올려서 0.75인 기준금리가 1.75 되고 네. 1.75 되면은 뭐 우리 국고 3년무이나 이런 거는 얼마 정도 가나요? 기준금리보다 얼마 더 얹으면 되나요, 보통? 그 시점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숫자가 좀 다르죠.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시장의 스토리 내지는 메인 스토리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벌써 서너 번 정도 올리는 거를 시장 금리는 반영한 것 같다. 시장 금리는 반영한 것 같다. 예. 서너 번 올린 거를.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시장에서 설왕설래를 하거나 내가 오르네, 당신이 오르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벌써 시장 금리는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장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의 시장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어떤 한 적어도 2번 이상 올릴 걸 갖다가 선반영을 했다고 치고 예, 예. 그렇다면은 부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한 0.75 하는 기준금리가 한 1.75 금리 인상 한 4번 정도 해서 뭐 그 정도 하려면은 금통이 이렇게 열리는 그걸로 봐서는 한 1년 내지 1년 반은 꾸준히 그 정도 올려야 걸리겠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 가면은 망합니까? 뭐 예를 들어 부동산도 작살나고 주식도 뭐 악영향을 받고 꼭 그런 건가요? 저는 뭐 다른 자산 시장까지 말씀드리긴 뭐하긴 한데요. 네. 적어도 채권 시장의 건전한 가격 기능이라든지 통화 정책 이벤트에 대한 반응과 장기 금리의 반응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좀 과한 것 같고요. 막상 금리를 올릴 쯤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호흡 조절을 해가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망한다 이거는 제가 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망할 짓을 갖다가 정책 당국이 하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시장 금리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앞당겨서 반응한다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뭐 무리한 반응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금리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서 차트가 좀 많이 좀 위로 튀긴 했습니다만 예. 그런 과정들을 좀 삭제를 하고 금리가 뛰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테이퍼링 할 때 테이퍼 텐트럼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라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나서 일종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뛰다가 막상 금리를 올릴 때 테이퍼링 할 때쯤 되면 시장 금리가 안정을 차트로 네, 네, 가버린다고 하면 막상 1.75가 소장님 말씀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쯤 돼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나타나지 보고 있습니다. 않겠느냐. 지금 지금 뭐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네. 우리가 짬짬이 이렇게 주간 전망대를 통해서 이제 채권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서 이렇게 들어보고 또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국내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동안 꾸준했잖아요. 탄탄합니다. 탄탄하죠. 예, 지금도 탄탄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현물 채권에서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플레이어들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금리가 뛰었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뉴스는 네. 국제 선물 시장. 선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 워낙 이제 그쪽은 스펙성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금리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는데 국내 쪽 채권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반 정도 이상이 외국계 중앙은행, 외국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뭐 매수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단순히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쪽에 어지간한 국채 수익률을 이제 막 마이너스에서 탈피하려고 제법 올라왔습니다만 네. 마이너스권이고 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해봐야 그거보다는 우리도 우리 한국이 부도에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정도 절대 수익률 같으면은 현물은 캐리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대신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예, 바깥의 어떤 요인들 따라서 투기적인 어떤 매도도 막 포지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렇게 봐주면 되니까 그럼 채권 시장에서 무슨 뭐 외국인 자금이 확 빠져나간다 이런 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예. 그리고
그저께 이제 워낙에 첫 번째 질문에서 여쭤봤던 미국에서 단기 금리 급등, 장기 금리 급락하니까 장단기 금리가 예. 또 이제 좁혀졌다. 그 그림자가 스물스물하시죠. 이 얘기 나오면 다들 좀 추워하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추워해야 되는 이슈입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분명히 이제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얘기하는 이슈들이 항상 뭐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커브 플래트닝이 나타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 내지는 올리고 나서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커브에서 그런 게 많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채권 시장이 빨리 반영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플래트닝 되는 과정을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고요.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 플래트닝이 나타난 형태가 뭐 그저께는 약간 금리의 변화가 나타나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장기 금리가 적게 오르는 형태로 플래트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스물스물한 그림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NH증권의 그 왜 강성원 연구원 예. 아시잖아요. 예. 그렇고 우리 공부장님도 그렇고 원래 이 채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좀 비춰주십시오. 좀 이렇게 경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주식 쪽보다는 좀 어둡게 그렇죠. 보면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 부장님이나 강성원 연구원이나 우리 공 부장님 비율을 봤을 때는 채권 시장 이걸로 인해서 너무 지금 막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증시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한 거에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이게 금리 쪽에서의 영향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는 안 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딱히 그런 이슈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항상 채권도 마찬가지고 외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워낙 거래 유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가격 변수가 움직이는 게 글로벌의 축소판 형태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가가 출렁출렁하면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한다라는 스토리만 결부되겠나라고 하면 항상 그런 우려들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뭐 지금 느끼기로 봤을 때는 현물 쪽에서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연일 팔아대는 과정들 순매도 물량이 쌓이는 국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은 우려 섞인 생각들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선진국이면서 이머징스러운 그 시장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뭔가 해보기 좋은 시장이다 보니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시장 특히 원화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한국을 사겠다는 의지 매크로 환경에 따라 사겠다는 의지 자체는 저는 특별히 뭐 부담스러운 이슈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부장님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바로 그냥 답해 주세요. 예. 혹시 조만간에 해넘기기 전에 환율 1200원 다시 위로 가고 우리 코스피 2900 이번에 봤던 저점 깨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지켜진다고 보세요? 제가 주식은 말씀드릴 수 있는 계좌가 아닌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1200원 위로 다시는 안 간다?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원화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시점이 올해 가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10월달 다 갔고 11월달, 12월달 남았는데 보통 이제 원화가 급등을 하거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부각될 때입니다. 부각될 때인데 가장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달성이 안 되면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소비인데 연말에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저께 미국의 GDP가 어제 이제 발표됐습니다만 GDP 숫자는 3분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오히려 3분기 때가 바닥으로 인해서 4분기 올라갈 수 있는 계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감안해서 보겠다고 하면 달러가 지나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환율이 벌써 고점은 한번 보지 않았냐,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단 공 부장님하고 긴급하게 마련한 토론인데 저는 혹시 또 채권하시는 분들이 첫 마디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럴까 봐 그 분위기는 아니네요. 조금 어둠을 지향을 하지만 사람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어둠을 지양하세요. 향하세요. 지양. 지표를 보면 저희가 지향하죠. 그런데 동일한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저희 주식 전략하시는 분하고 채권 전략하는 분이 확실히 똑같은 지표를 보고 나서도 저는 안 좋은 쪽 보려고 하고요. 주식하시는 분 쪽 좋은 쪽 보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진 않다. 어둡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둡진 않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래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부장님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